일단 부동산 공유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을 할게요. 저는 시사 정치 이런 쪽 관련은 없는데 관심이 없어요. 원래는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는 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두가 이제 시사, 정치 이런 쪽에 관심이 많죠. 그 말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고, 일단은 부동산 공유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웃겨가지고 진짜. 자 보세요. 이거 100% 위헌이야, 위헌. 100% 위헌에 가까운데 지금 세입을 늘려서 이제 부동산을 공유화 시킨다는 의미인데, 이게 시간이 좀 걸리겠죠? 공유화 시키려면 세입을 늘리는데도 한계가 있는 거고. 그러면은 언제를 부동산을 던져야 되냐? 지금 이번 정권에서 던질 이유는 없을 거라 생각해요. 이거 지금 포퓰림적인 이제 발언에 가깝다고 보고 있고, 저는 민주당에 있는 민주당의 재산을, 부동산 재산을 확인하시고 던지셔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정책들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죠. 부동산을 잡기 위한 규제니까, 이게 규제인데 이게 불로소득이란 말이 너무 웃긴 게, 일단 얘네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위로 갈수록 이제 부자들, 그리고 밑으로 갈수록 저소득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중간 계층이 중산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중산층. 그러면 이게 지금 인구예요. 인구. 피라미드가 나온 게 인구란 말이죠. 인구.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런 정책들을 계속 사용을 한다면, 계속 사용을 하고, 만약에 규제를 하고 부동산을 짓지 않는 상태에서 규제로만 집값을 잡겠다, 이런 마인드로 계속 끌고 가면 결국에는 중산층이 밑으로 내려오겠죠. 중산층이 밑으로 내려온다는 거죠. 중산층이 밑으로 내려와서 하위 계층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저소득층으로 들어온다. 중산층의 빈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중산층에서 이제 중상위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나라 가겠죠. 다른 나라 갈 가능성이 농후하죠. 그러니까 이민을 갈 가능성이 크죠. 어차피 이 상위 계층들은 본점만 옮겨도 되겠죠. 한국에서 사업을 안 하고 외국에서 세금을 내고, 한국에는 그냥 분점 개념에 두고 운영을 해도 나쁘지 않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대체적인 민주당의 정책 발언 이런 것들 보면은 저소득층을 노리고 하는 얘기예요. 그 말은 이 많은 사람들의 각 사람들의 표가 하나죠. 일단 한 명당 하나. 이제 19살로 바꾼다는 소리가 있는데, 19세까지 바꾼다는 소리가 있는데, 최하위 계층이 표가 제일 많죠. 그러니까 만약에 저는 주식쟁이니까 주식으로 말을 하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결권이 많은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의결은 한 명당 하나이기 때문에 이 계층을 노리는 게 제일 좋아요. 이 계층을 노리는 게 제일 좋은데, 이 계층을 노리는 게 원래는 무상복지가 있었죠. 점심을 무료로 주고 이런 것들, 무상복지를 처음에 시작한 게 어디?
더불어민주당이죠. 더불어민주당이죠. 근데 이거는 세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럼 지금 부채가 늘어났겠죠. 대한민국의 부채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부채가 늘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 밑에 하위계층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못 걷죠. 그러면 왜 못 걷느냐? 이 세금을 걷는 순간 자기네들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의 텃밭이 어디예요? 민노총이죠. 민노총 이런 애들이잖아요. 노동계열이 텃밭이잖아요. 물론 다 노동계열이 다 좌파라고 볼 수는 없어요. 깨어있는 사람들도 있고, 아무리 지금 직장을 안 가지고 있더라도 우파인 사람들이 많아요. 우파인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 식으로 봤을 때는 지금 결국에는 우리나라 부채가 올라가니까 세금을 걷기 시작하는데, 어디서 세금을 걷는다? 중상층에서 세금을 걷고 있죠. 중상층에서 세금을 빨아내고 있어요. 그 말뜻은 왜 중상층에서 세금을 빨아내냐면, 하위계층은 건들 수가 없으니까, 자기네가. 왜냐면 다음 정권을 계속 유지하려면 하위계층은 건들 수가 없어요. 만약에 부가가치세 이런 걸 올린다? 안 되죠. 얘네들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 올린다? 부가가치세를 만약에 10%에서 20%를 올린다. 그 말뜻은 하위계층한테 소비세를 올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얘네들은 절대 하위계층을 건들 수가 없다. 하지만 이 중상층에서 뽑아먹을 만큼 뽑아먹고 더 이상 이제 복지를 할 수 없는 여건이 됐을 때, 부채가 늘어나서 이제 중산층에서 지금 세금을 걷는 건데, 세금을 뺏는 건데, 이거 완전 칼한등 강도예요. 어떻게 보면 칼한등 강도인데, 이 하위계층은 박수를 칠지 몰라요. 하지만 결국에는 하위계층에서도 뽑아낼 거다. 왜냐면 여기 상위계층 이제 재벌급한테는 걷는데 한계가 있어요. 물론 법인세율도 올리고 뭐 이랬지만 재벌계층한테 걷는데 한계가 있다고요. 재벌계층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다른 나라에 갈 수가 있죠. 실질적으로 유럽에서 세금을 법인한테 세금을 많이 내게 한 나라들은 그 기업들이 다 떠났어요. 그쪽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기업들이 다 이탈을 했다는 거죠. 결국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재벌한테 걷어들이는데. 그럼 중상층은 가만히 있겠어요? 이탈 안 할 것 같아요? 이탈하겠죠. 이탈한다는 거죠. 다른 나라로 이탈을 해요. 그런데 지금 당장 굳이 부동산 던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말뿐이니까 지금 현재. 법이 발의된 것도 아니고, 법이 발의되려면 시행되는데 시간이 걸리고, 시간이 걸리겠죠. 그런데 우리는 한정된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요. 한정된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고요. 만약에 100개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칩시다. 100개의 부동산. 그런데 이게 계속 공급을 해줘야 돼요. 뭐 10개씩이라도 연 단위로 10개에서 20개씩이라도 계속 공급을 해줘야지 집값이 안 올라가겠죠. 이 100개의 한정된 금액이 올라가질 않는다고요. 이해되세요? 계속 공급을 해주면. 근데 공급을 안 하고 규제로 어떻게 해서든 막아내려고 한다면, 규제도 아니죠. 세금으로 막으려고 하는 거죠. 세금으로 누르려고 하는 거죠. 누른다고 해서 이게 눌러지겠어요? 안 눌러지죠. 결국엔 이게 어떻게 된다? 빵 터진다. 어떻게? 위로. 급등을 할 수가 있어요. 부동산이. 급등할 때 던지세요. 부가채세를 얼마를 내든 간에 급등할 때 던지시고 한국에서 떠나세요. 만약에 요번 총선이 만약에 쟤네가 더 저쪽이 박원순 내지 이런 부동산 정책을 하는 약간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사용하는 그런 정당이 우위를 잡는다. 만약에 과반수 이상을 잡는다. 저는 과반수도 안 되고 3분의 1 정도 잡았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그렇게 잡는다. 그럼 부자들은 다 떠나야죠. 부가치세 낼 거 내고 그냥 다 떠나는 게 낫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법인은 어떤 세금을 내는지 모르겠어요. 법인들도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부동산에. 법인들은 어떤 세금을 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법인의 세금이 좋다면 법인으로 이동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공급 없이는 이거를 규제로 누른다고 말이 안 되죠. 이거 100% 위헌 나올 수도 있어요. 위헌 나오면 위헌에 따라서 결국에는 규제를 더 이상 할 수가 없겠죠. 물론 세금이야 늘리든지 말든지 니네 맘대로 하시고, 어차피 세금은 월세를 살든 전세를 살든 다 사는 사람들한테 결국엔 전가되게 돼 있어요. 전세를 살던 간에. 집이 없더라도 다 전가가 되게끔 돼 있다고요. 이 세금들이. 전가가 되게끔 돼 있기 때문에 마치 월세 사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안 무는 것 같이 그런 식으로 지금 부동산 정책이 나왔지만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담은 은행 이자율 이상은 수익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월세를 놨을 때. 근데 그것보다도 이자율보다 세금이 낮다면, 월세가 낮다면, 결국에는 전가가 되겠죠.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집값 오르고 있죠? 만약에 10억에서 15억이 됐어요. 그럼 월세 어떻게 돼요? 올라야 돼요. 5억 오른 만큼 오른다고요. 그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그 집에서 살기 위해서는 집을 월세가 오른다고요. 월세든 전세든 오른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이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다 이제 경기도권으로 빠지지 않는 한은 이거는 월세는 다 전가되게끔 돼 있어요. 월세든 전세든 다 전가되게 돼 있어요. 거기다가 세금까지 포함해서 모든 걸 다 통합해서, 만약에 자기가 사업을 한다고 칩시다. 간략하게 사업을 한다고 칩시다. 사업을 치면 고정비가 있죠? 고정비가 있다고요. 고정비가 있고 유동비가 있어요. 유동비가 있는데, 만약에 커피로 예를 들게요. 커피로 예를 들면 유동비는 이제 근로자 사용비랑 원자재라 할게요. 원자재 고정비는 뭐예요? 월세 그리고 보증금.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보증금 있잖아요. 보증금이나 월세, 이 부분 월세는 달달이 내는 거니까, 현금으로 나가는 거니까 이거를 고정비로 치고, 보증금을 고정비로 취급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물가가 상승을 하면 보증금의 가치는 떨어져요. 이해되시죠? 라면이 1,000원에서 1,500원이 되면 보증금의 가치는 떨어진다고요. 돈이 여기에 1억이 들어가 있어요. 1억이 들어가 있는데, 보증금이 1억이 들어가 있는데 1억 갖고 살 수 있는 라면의 개수가 있으면 1,000원일 경우에 1,500원이면 라면의 개수가 줄어들겠죠. 1억 갖고 살 수 있는 라면의 개수가, 그만큼 돈의 가치는 떨어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결국엔 보증금도 살짝 올릴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 더, 보증금 1억이라 쳤을 때 은행 이자율이 이거는 지금 거의 신용에 가까운데, 일단은 그냥 부동산 담보로 얘기를 할게요. 25만원 정도 돼요. 한 달에. 월세 플러스 25만원 해야 된다는 거죠. 25만원. 왜? 이 보증금도 빚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 계산을 때릴 때는 그렇게 계산을 때려야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재무제표를 볼 때 이거 발음이 안 되네. 감각삼각비가 있잖아요. 그 삼각비가 뭐냐면,
삼각비가 뭐냐면, 만약에 기계가 있다 쳐요. 그 제품을 찍어내기 위한 기계들이 있으면 기계들이 천년만년 굴러가는 건 아니죠. 내용 연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기계가 운영되는 한계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10년이라 쳤을 때 이게 1억이라 생각하면, 기계 하나 들어오는데 뭐 몇 개가 들어오겠지만 하나로 칠게요. 1억이라 했을 때 10년이면 1년에 1000만원씩 날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유지 보수를 빼고라도 1000만원씩 날아간다고요. 그 뒤에 이제 이 삼각비가 끝난 다음에 이제 기계를 쓰는 거는 이제 비용 지출 없이 쓰는 거죠. 이게 감각삼각비예요. 이 천만원씩, 1000년이라 돼 있네. 1000만원, 1000만원씩 돼 있을 경우, 이 부분 이해되시죠? 재물을 볼 때 감각삼각비도 많이 봐요, 사람들이.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는지, 얼마나 그 감각삼각 비율이 높은지, 뭐 이런 것들. 감각삼각 비율이 높아서 이제 적자가 나는 거나 아니면 수익이 줄어든 거는 어느 정도 감안하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뭐 이거는 주식에 관련된 얘기고 이제 회사에 관련된 얘기니까 말씀드린 거고. 근로자 비용 올랐죠? 최저임금 올랐죠? 커피숍이라 했을 때는 최저임금으로 지불을 할 거 아니에요? 근로자 비용 올랐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근로자 비용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적어도 경력자를 뽑겠죠. 같은 비용을 준다면, 비슷한 비용이라고 할게요. 비슷한 비용을 준다면 경력자를 뽑아야죠. 초보는 아예 안 뽑는다는 거죠. 그 돈 주고는 안 뽑는다는 거예요, 초보는. 초보는 그 돈 주고 절대 뽑을 수가 없다는 거죠. 말이 많이 샜는데, 이 부동산 대책이나 이런 것들 나오는 것들은 최하위 계층을 위한 정책이에요. 최하위 계층을 노리고 하는 정책인 거죠. 그래서 양아치라는 거예요. 지금 정책들 나오는 것들이 상당히 양아치적인 게, 상당히 칼 안 든 강도라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제가 부동산이 없어요. 부동산이 있어서 이렇게 막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는 뭐 이러든 저러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앞을 못 보고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당장 총선을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박원순 이제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분위기가 쫓겨나게 생겼잖아요.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이런 말이라도 해줘야지. 부동산 대책 절대 안 잡혀요. 총선 전까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잡히나 안 잡히나. 절대 안 잡힐 거예요. 그러면 막 이 부동산 공유제로 인해서 잡힌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럼 모든 사람들 다 저기서 살라고 그럴 텐데? 서울에서 살라고 그럴 텐데? 지금 현재 임대주택이라고 있죠. 임대주택이 존재하잖아요, 현재. 임대주택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모두 들어갈 수 있어요? 모두 못 들어가죠? 그 말 뜻은 뭔 뜻이에요? 이거 부동산 공유제가 아무리 시행된다 해도 모두 서울에서 살 수 없다는 거죠. 만약에 부동산 공유제가 되면 내가 그 돈을 갖고 있어도 서울에서 살 수 없는 여건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부동산 공유제가 정말 실현이 된다면. 지금 다른 나라들도 그 공유제를 했다가 망해가지고 다시 되돌아왔는데, 실질적으로 외국인은 다른 나라 후진국에 가서 땅을 살 수가 없어요. 땅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외국인은. 근데 그런 뉘앙스의 이제 정책을 하는 거죠, 부동산 공유제가. 그러니까 자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살 수가 없다는 거. 그 임대주택이 얼마나 까다롭고 얼마나 힘든지만 알면 부동산 공유제가 얼마나 여러분한테 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 아래 계층이 아무리 아래 계층이 있다 하더라도 아래 계층을 위한
포퓰리즘적인 정책이다. 여러분들한테 매표행위 하는 거예요. 매표행위. 매표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절대 매표행위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한번 속았잖아. 뭐에 속았어요? 최저임금 1만원. 최저임금 1만원에 속았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행복해질 것 같았죠? 1만원에? 이거 누굴 위해서예요? 아르바이트.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 어디에요? 최하위 계층이죠? 이분들이라고요. 최하위 계층. 이분들을 위한 매표행위였단 말이에요. 행복해요? 여러분? 행복합니까? 나 같으면은 만약에 내가 직원을 구해. 그럼 만약에 1만원을 줘야 돼. 경력자 뽑죠. 1만원을 조금 더 오버해서 주더라도 경력자를 뽑죠. 제가 뭐라고 한마디 했을 때 그 사람이 10마디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을 뽑겠죠. 10마디가 아니더라도 그 한마디라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을 뽑겠죠. 점점 최하위층은 점점 낙후가 되는 거죠. 점점 낙후가 되는 거예요.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중산층을 끌어내리고 있어요. 지금 형국이. 지금 세금을 올리면서 중산층을 끌어내리고 있다고요. 지금 밑으로. 상위층만 점점 부자가 되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죠. 지금 현재. 누가 이러고 있다? 지금 부동산 정책이 그러고 있다. 그런데 절대 팔지 마세요.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부동산을 던질 때 그때 던지시면 돼요. 부동산을 던질 때. 그 사람들이 던질 때 던지세요. 그 사람들 바보가 아니겠죠? 정책이 시행되려고 한다던가 아 이거 던져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 때 던지시고 한국을 떠나세요. 만약에 총선에 만약에 이런 사회주의적인 정책이 계속 만약에 이번에도 총선이 지면 만약에 야권이 지면 한국에 살 의미가 없어요. 한국에 살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너무 힘들어지니까 한국이. 주식은 별애로 보셔도 돼요. 우리는 어차피 수출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지 수출 기업이나 아니면 말도 안 되는 똥주가 상승한 종목에 투자하는 거지 그런 건 아니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2020년 전망에 대해서는 언급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실행될 수 없지만 말로써 자기 표를 받기 위해서 매표 행위를 하고 있다.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표 행위적인 발언이다.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동산은 계속 오를 거예요. 왜? 얘네들은 집을 안 지으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집을 안 지으면 집을 짓지 않으면 뭐라 해야 돼? 집을 짓지 않으면 힘들어. 힘드네 이거. 집을 짓지 않으면 30만원 요번에 짓는다고 그랬죠? 30만원 갖고 답 안 나와요. 30만원 갖고 절대 답 안 나와요. 어디다 질지도 모르는 거고 서울에 질지 어디에 질지 모르겠지만 절대 30만원 갖고 집값 못 잡아요. 집을 짓지 않으면 그 집을 짓는 사람들이 뭐예요? 다 노가다꾼들 노동자들이잖아요. 노동자를 더 많이 활성화시킬 수도 있어요. 집을 지음으로써. 왜냐면 집값이 튀니까 공급을 해줘서 집값을 어느 정도 눌러줄 수 있는 역할이 되는데 거기에다가 노동자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한국에서. 그런데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왜냐면 얘네들은 명분이 없으니까. 집을 짓는 거에 대한 명분이 없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명분이 없기 때문에 얘네들이 정권을 잡을 때마다 집값은 튀었어요. 그 많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튀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계속 즐기시면 돼요. 집값 상승은 즐기시면 돼요.
지역마다 다 틀려요. 집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오르는 거 아니야. 집도 지역마다 틀려요.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느 지역은 집값이 튀는 거고 어느 지역은 집값이 주저앉거나 아니면 유지되던가 그냥 유지되던가 그 가격이. 이해되시죠? 어떤 종목은 상승하고 어떤 종목은 하락을 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전체가 하락하고 있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 정체가 상승하고 있을 때 그렇다면 그러니까 모든 그런 게 아니라 서울에 있는 집만 상승할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수요가 많으니까 서울이. 그리고 박원순이라는 나 막말 나올까봐 참 박원순이라는 이 정치인이 말 그대로 정치인,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는 정치인, 자기가 뿌릴 수도 없고 세금을 올려서 집을 잡겠다는 이 정치인이 절대 집값을 잡을 수도 없을 뿐더러 이 정치인이 집을 짓는 걸 선호하지 않죠. 재개발도 다 막고 있죠. 재개발도 다 막고 있다고요. 재개발도 다 막고 있어요. 이번에 재개발이 안 된 아파트들 중에서 하나가 한번 무너져 봐야 돼. 이런 나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이 아파트들 중에서 재개발을 못 해가지고 아파트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매혹연수라는 게 있는 거고. 제가 알기로 20년 넘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고 알고 있어요. 30년짜리도 있는 거고 30년 된 것들이. 이런 아파트들 중에서 한번 무너져 봐야 된다고요. 금가기 시작하면서 금가는 걸 떠나서 한번 제대로 한번 무너져서 사고 한번 터져봐야지 얘가 정신을 차린다고요. 아니 정신 못 차릴 거야 그래도 얘는. 내가 봤을 때 이런 악담해서 죄송하지만 재개발을 그러니까 제때 해주라고요. 재개발을 왜 제때 안 해주냐고. 왜 이런 사람을 뽑았어요 도대체? 서울 사람들은? 난 서울 안 사니까. 서울 사람들은 왜 이런 사람들을 뽑았어요? 이런 사람 뽑아서 무슨 이득이 된다고? 여러분한테 큰 이득이 됐어요? 여러분 살림살이가 나아졌습니까? 절대 안 나아졌죠? 저 진짜 막 욕 나올 것 같은데 많이 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친구랑 이제 만약에 술을 마시면서 얘기를 한다면 벌써 나갔죠 몇 개. 아무튼 요 정도 해드릴게요.